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저께 뉴스 기사에서 나왔던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된 기사, 그리고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한 내용이 아마 함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공시지가 현실화, 그 다음에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주택 도입,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목을 시장을 바라볼 때는 항상 그 이면도 생각해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좀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0월 28일이었죠. 새로운 뉴스 기사가 그때 하나 떴었는데 아마 홍남기 부총리 9억 이하 재산세 인하, 그다음에 지분 적립형 주택 도입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된다. 그리고 토지 건물 지분의 20에서 25%만 주택으로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입해서 2023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한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는 맨 뒤에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저가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서민들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다음 두 번째, 지분을 한 최소 20에서 25%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리고 2, 30년 동안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제공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흔히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내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늘지 않고, 크게 늘지 않고, 집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 이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서 조삼모사라는 말이 의외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원숭이한테 뭐 아침에는 원래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가 하다가 되게 반발하니까 그러면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줄게, 도토리를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그런 옛날 내용이 있었죠. 생각을 해보면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상황을 비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조삼모사라고 하는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크고 넓게 보는 눈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고사성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고사성어를 갑자기 이 자리에서 꺼냈냐면요. 이 내용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재산세 인하의 기사의 본질은 사실 알고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라는 내용 때문에 시작이 된 내용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게 되면 재산세 부분을 서민들한테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그 다음에 90%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는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재산세 인하 기사가 좀 더 확실하게 먼저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재산세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 자체가 본질에 가깝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본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격 반영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1주택자 부분도 그다음에 다주택자 부분도 공시가격의 올라감으로 따라서 보유세 부분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가주택 역시 세금 부담이 강화되는 것은 변함이 없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9억 이사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게 언론 기사에 나왔던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그래프로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올리겠다가 나중에 현실화시켜서 90%로 가게끔 하겠다. 그리고 고가주택은 이렇게 많이 올리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9억 이사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최종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90%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삼모사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세금을 올리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그 고가주택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2030년쯤 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의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공시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보료 산정 시 자산 비중을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서 영향이 크지 않다. 2022년부터 그렇게 개편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뭐 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보험료 부과 체계가 금액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건 보이실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가 굉장히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 역시 곧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졌는데 나중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 웬만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들이 이제는 웬만하면 4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 됐고, 물론 이제 그보다 적은 차량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면은 웬만한 차량에 다 이런 부과되는 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또 적용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중앙일보라고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조중동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료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에서 나왔다는 거죠.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시세가 평균적으로 1%씩 하락한다고 했을 때 결국 나중에 2027년쯤에 90%로 진행이 됐을 때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도 종부세는 세금은 올라가는, 보유세는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324만 원인데 마레프 같은 경우는 751만 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금 부담은 증가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저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저가주택 역시 당분간은 올라가는 폭이 높아 보이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특정 시점에 되는 90%에 연동돼서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세금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건보료 금액이 과연 비싸봤자 얼마나 비쌀까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세금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총량으로 봤을 때는 세금이 증가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일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내용들이 있죠. 그 또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지분 적립형 주택, 분양주택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최초 분양 시 토지 건물 지분의 20에서 25%만 취득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해당되는 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주택이면 1억만 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눈에 보이는 게 낮은 수준이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그 다음에 낮은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2, 30년 동안 꾸준히 납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토지 건물 지분의 20에서 25%, 5억 기준으로 1억 원의 보증금, 그 다음에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매년 납부를 하겠죠. 물론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결국 월세 몇만 원과는 크게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어렵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죠. 또 그리고 2, 30년 후에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을 쪼개서 납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언젠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상 이 내용은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괜찮은 내용 같은데, 수익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과는요, 일단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지분 적립형 그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왔던 8.14 주택공급 확대 방안 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지난번에 8.4 대책으로 나왔던 건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분 적립형 주택, 분양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투기 방지 방안으로요. 전매 제한 20년, 그 다음에 실거주 요건 등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거는 아니죠. 하지만 20년 동안 집을 못 팔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어떤 특정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분형 적립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근처에서 집값이 막 오른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쪽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 그 수익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투기 방지 방안 때문에 전매 제한이라든지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족쇄가 상당히 강하게 부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주거의 이동의 제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제약 요건이 많은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이 내용이 지금 발표만 되어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어떻게 정리가 된 게 아직 없어요. 청약 방식은 어떻게 하면서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줄 건지, 그 다음에 세금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바꿔 말하면은 지분형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부 부분은 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더더구나 또 뭐 요번에 준다라고 하는 그 적립형 주택에 들어선다는 데가 뭐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인데 기본적으로 공시 가격이 높은 곳입니다. 그랬을 때 세금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제대로 나온 건 없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도 매각 가능 여부예요. 이 중도 매각을 해야 내가 또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가능하게 할 건지, 막을 건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년 동안 전매 제한, 또 실거주 요건 강화, 뭐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중도 매각이 쉽지 않다라는 거. 자, 가능하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직 정리가 된 게 지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요, 수익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정책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바로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2013년 8월 27일 날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지금 전월세 대책과 관련된 내용인과 좀 유사한 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때 2013년 8월 27일 날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때 보면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 그 다음에 손익 공유형 모기지란 상품이 나왔었습니다. 이 상품을 보게 되면은요, 수익 공유형 같은 경우는 1.5%의 금리로 굉장히 이제 금리가 낮죠. 그렇게 하면서 주택 모기지를 공급을 하고 주택을 사게끔 하는 거죠. 대출을 많이 해주게 해서. 그래서 공유를 하게끔 하되 주택 매각 시 매각 차익, 이득을 이 대출을 해준 주택기금과 나누어 갖는 겁니다. 즉, 대출을 많이 해줄 테니, 그 다음에 금리도 싸게 해줄 테니, 그 차익은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그 차익 일부를 나한테 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손익 공유형 같은 경우는요,
집값의 최대 40%까지 해주는 대신 금리는 더 낮춰줍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득 본 부분과 손해를 본 부분을 다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손해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어쨌든 싸게끔 구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었죠. 그때 나왔던 그 자료들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들인데요. 뭐 이거를 갖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와서 보시게 되면 당시 나왔던 이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 모두 전월세보다 저렴하거나 유사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결국 바꿔 말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살짝 유도를 한 거죠. 그때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하였던 시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지금 전월세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돼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을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사면 안 되니까 굉장히 젊은 세대를 상대로 그러면 니네들 기다리면서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해라 라고 하면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전월세를 살지 말고 주택을 구입하라는 보이지 않는 유도의 정책의 가능성으로 보여진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단기 결과는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2013년 10월 달에 신청이 됐을 때는 1시간 만에 마감이 됐죠. 그만큼 사람들이 필요로 했었으니까요. 자, 문제는요. 그 이후였습니다. 제가 왜 그 이유를 말하느냐. 시장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판매액이 급감을 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가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공유형, 수익 공유형이죠. 모기지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죠. 결국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때 주택기금에서 수익을 일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대출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출로 돌아설까요? 결국 사람들이 예전 상황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의 분위기와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면서 이 모기지가 결국에는 흐지부지 됐던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옆에 보시게 되면 손익공유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 도입한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이 서민의 주거족세가 되고 있다. 이 상품의 해지를 위해서는 양도차익의 40%를 납부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수익과 손익을 다 공유해야 되는데 웬만해서 이득을 다 얻었을 테고요. 뭐 세부적인 기준 조건에 뭐 40%를 납부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결국 이 정책이 흐지부지 됐던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내 집도 아니고 지분형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대책 자체는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삼모사 어떤 부분에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싸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가 사실 먼저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높다. 2013년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흐지부지가 됐다. 따라서 이번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명쾌하게 청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타 어떤 다른 조건, 중도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손익을 따져서 들어가야 되지. 그냥 단기적으로 좋은 것 같아. 내 작업 부분이 적게 들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산세 인하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재산세가 인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재산세라고 하는 부분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길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